멀쩡하다가도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소리를 질러대는 인간 시한폭탄.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난리를 칠까 눈치 보느라 피가 마르는 그 비참한 심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탁 놓으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 좋은 날 모인 가족들 앞에서 밥상을 엎을 기세로 눈을 부라리는 형제. 말 한마디만 섞으면 당신이 뭘 아냐며 핏대부터 세우는 지인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밖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인 채 점잖은 척은 다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목소리 크고 기세 등등한 맹수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을 까보면 세상 모든 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꽥꽥 소리 지를 때마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입을 척 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아주지 마세요. 내 남은 인생을 그 사람의 분노 찌꺼기나 받아주며 살기엔 당신은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가 되길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명쾌한 해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리모컨 위치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는 이유. 외출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현관에서 내 차 키 어디 갔어? 하고 묻습니다. 아내가 거기 신발장 위에 뒀잖아 라고 대답하면 3초도 안 찾아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없으니까 물어보지. 당신이 치운 거 아니야? 결국 아내가 나가서 바로 눈앞에 있는 차 키를 찾아주면 아까는 없었는데 하고 머쓱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뒀어 라며 툴툴거리고 화를 냅니다. 또는 TV를 보다가 채널이 안 나오거나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기기를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이놈의 거 갖다 버려야지 하며 씩씩거리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옆에서 보면 아니 못 찾았으면 더 찾으면 되지 왜 저러나 싶어 한숨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 아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1941년 심리학자 바커와 연구진이 진행한 좌절, 공격성 실험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가득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A그룹 아이들에게는 바로 들어가서 놀게 해주었고 B그룹 아이들에게는 철조망을 쳐서 장난감을 눈앞에 두고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든 뒤 나중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놀았던 A그룹은 즐겁게 놀았지만 철조망 뒤에서 기다리며 좌절감을 맛본 B그룹 아이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부수며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없게 막혔을 때의 좌절감이 공격적인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차 키를 못 찾거나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버럭 화를 내는 건 바로 이 좌절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이나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앞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쳐진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차 키조차 내 눈에 안 띄고 스마트폰조차 내 손가락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소한 막힘이 방아쇠가 되어 내면에 쌓여있던 왜 내 맘대로 안 돼? 라는 좌절감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세상에 대해 겁먹은 아이처럼 반항하는 반복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을 때 인간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낸다. 장난감을 부수던 아이들처럼 그가 툴툴거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그만큼 자신이 지금 무력하고 초라하게 믿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사람이 사소한 물건 때문에 짜증을 낼 때 같이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철조망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를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봐 주세요. 아이고, 또 자기 맘대로 안 돼서 당황했구나.
늙는 게 서러워서 저러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 사람의 짜증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세월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비명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소란스러운 분노는 더 이상 내 평온함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틀린 걸 알면서도 죽어도 인정 안 하는 심리. 남편이 큰맘 먹고 새로 산 청소기를 돌리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이리저리 버튼을 누르다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 물건들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이거 불량품 아냐? 당장 갖다 버려. 옆에서 보던 아내가 다가가서 보니 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져 있거나 충전이 안 된 게 뻔히 보입니다. 여보, 여기 코드가 빠졌잖아. 꽂으면 되지 왜 화를 내? 하고 팩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보통 아 그래? 하고 머쓱해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코드를 왜 이렇게 잘 빠지게 만들어 놨쇼? 그리고 당신이 아까 청소하고 건드려서 빠진 거 아니야?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게 눈에 보이는데도 죽어도 내 실수다라는 말은 안 하고 기계 탓, 남 탓으로 우기는 모습. 정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속이 터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까요?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발표한 인지부조화 이론이 이 황당한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페스팅거는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연구했습니다. 예언한 날짜가 되었지만 당연히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틀렸구나 하고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신도들은 오히려 더 열광하며 기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신이 감동하여 지구를 구해주신 것이다. 자신이 틀렸다는 현실과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 충돌할 때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나는 맞았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코드가 빠진 걸 보고도 기계가 불량이다라고 우기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기계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라는 자아의 붕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이 공포가 큽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 기계가 이상한 거야. 라고 소리쳐야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반복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 명쾌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빈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지를수록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 굳이 당신이 틀렸잖아 하며 팩트를 들이밀어 이기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논리로는 그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도 민망하니까 저렇게까지 우기는구나. 오죽 자존심 채울 데가 없으면 저 기계랑 싸우고 있을까 하고 짠하게 봐주세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하루가 그 사람의 알량한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래 기계가 좀 이상하네 하고 쓱 넘겨버리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억울함이 병이 된 사람. 잘못 건드리면 시한폭탄됩니다. 아내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파스 붙이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전역에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더라. 막걸리도 한잔 했더니 기분 좋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인데 아내가 갑자기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주 살판났네 살판났어.
마누라는 무릎이 쑤셔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혼자 놀러 다니니까 그렇게 좋아? 남편은 황당합니다. 내가 당신더러 가지 말라고 했어? 왜 시비야? 하지만 아내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골병이 들었는데. 젊어서 고생만 시키더니 늙어서도 나만 이 고생이고 자긴 아주 신선노름이네. 단지 날씨 좋다고 했을 뿐인데 그 말이 도화선이 되어 30년 전 고생한 이야기까지 줄줄이 나오며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지금 화난 일과 상관도 없는 옛날 일까지 죄다 꺼내서 사람을 잡을까요? 1981년 심리학자 고든 바우어가 발표한 기분 일치 효과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바우어 교수는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기쁜 기분과 슬픈 기분을 인위적으로 느끼게 한 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쁜 기분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 중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만 쏙쏙 골라내어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슬픈 기분 상태인 사람들은 과거의 수만 가지 기억 중에서 억울하고 서럽고 화났던 일들만 귀신같이 찾아내어 기억해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현재의 기분과 짝이 맞는 기억만 서랍에서 꺼내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등산자랑에 화를 내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일부러 남편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현재 몸이 아프고 서러운 감정 부정적 기분이 들자 뇌가 자동으로 지난 30년 세월 속에서 남편 때문에 서러웠던 기억, 파일들만 검색해서 눈앞에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잘해줬던 기억은 싹 지워지고 오로지 밉고 섭섭한 기억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그랬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건 성격이 뒤끝 장렬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기억을 편식하는 뇌에 반복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이겨내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 현재의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는 건 지금 그만큼 불행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옛날에 너 그랬잖아 하며 묵은 화를 터뜨릴 때 그게 언제적 얘긴데 또 해 라며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의 뇌는 서러운 필터가 끼워져 있어서 좋은 말은 안 들립니다. 그냥 그때 당신 참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하고 그 감정을 툭 받아주세요. 과거의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건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따뜻한 공감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한김 시켜주면 그 사람도 뇌의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평온을 찾게 됩니다. 네 번째, 걱정돼서 한 말인데 죽자고 덤비는 이유. 남편이 밥을 먹는데 국에 소금을 듬뿍 넣습니다. 아내가 걱정돼서 한마디 하죠. 여보, 혈압도 높은데 소금 좀 줄여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저를 탁 놓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가 알아서 먹어. 밥 먹는데 왜 잔소리야? 당신이 의사야? 날 가르치려 들어? 말하는 사람은 100% 선의와 사랑으로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마치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죽자고 담벼듭니다. 이럴 때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다 지들 잘 되라고 한 소린데 왜 저래? 싶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옳은 소리를 들으면 고마워하지 않고 화를 낼까요? 1976년 심리학자 페니 베이커와 샌더스가 진행한 흥미로운 화장실 낙서 실험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연구진은 대학교 화장실 두 곳에 각기 다른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A 화장실에는 부드럽게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썼고 B 화장실에는 아주 강압적으로 절대 낙서 금지라고 썼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강하게 금지한 B 화장실이 깨끗해야겠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절대 금지라고 명령조로 쓴 B 화장실에 훨씬 더 많은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행동을 통제하려 들거나 지시한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내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따뜻한 조언에 화를 내는 건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걱정을 사랑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려는 명령이나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비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열등감이 있는 상태, 건강이 나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 방어 기제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소금 줄여 라는 말이 그 사람 귀에는 너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니 내 말을 들어 라는 공격 신호로 왜곡되어 들리는 것이죠.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들키기 싫어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 같은 반복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였던 체스터필드 경은 조언의 허무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칭찬과 달리 좀처럼 환영받지 못한다. 조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개는 조언을 가장 싫어한다.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귀를 막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말로 바꿔보겠다는 노력은 안타깝지만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라도 조언이나 충고는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고 차라리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무심한 척 믿어주세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반발심을 잠재우는 길입니다.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됐다고 털어버리시고 그 말이 튕겨나와도 상처받지 마세요. 상대를 바꾸려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느니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나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5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어른은 몸만 큰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과 살면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여보 잘 잤어? 하며 세상 다정한 얼굴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는 물건이 눈에 안 보이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집구석고로 이게 뭐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며 식탁을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온 집안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1시간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보, 과일 없어? 사과 좀 깎아줘. 옆에서 당하는 사람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굴더니 혼자 화 풀리고 혼자 웃는 모습. 마치 사탕 안 사준다고 바닥에 뒹굴며 울다가 사탕 주면 금방 헤헤거리는 어린애를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성인인데도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일까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어른에게 적용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참지 못하고 먹어치운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참는 능력은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도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욱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노화로 인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급발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바뀌고 버럭하는 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몸은 60대, 70대 어른이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나이는 6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프거나 졸리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어버리죠.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남의 눈치나 상황은 고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 풀리면 다시 아이처럼 해맑게 구는 것이죠. 이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미성숙한 심리 패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어른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쉬운 길만 택하는 가장 나약하고 덜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변덕을 부릴 때 무서워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몸짓만 걷지 속은 아직 덜 자라내구나. 브레이크가 또 고장났네. 하고 측은하게 바라봐 주세요. 마트 바닥에서 떼쓰는 아이를 보고 같이 바닥에 누워 싸우는 어른은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제풀에 지쳐서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내 기분까지 널뛰게 하지 말고 어른인 당신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6번째,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최악의 금지어 1위. 급하게 움직이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쾅 찍거나 뜨거운 냄비에 손을 살짝 대었을 때입니다. 너무 아프고 놀라서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아픔을 참느라 인상을 쓰며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던 배우자나 가족이 걱정은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한마디 던집니다. 살짝 긁힌 거 가지고 시끄럽게. 엄살 좀 부리지 마. 약 바르면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발가락 아픈 건 싹 잊혀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습니다. 엄살? 당신은 피나는 거 안 보여? 사람이 다쳤는데 걱정은 못할 망정 비꼬냐? 결국 약 발라줄게 라며 다가오는 손도 뿌리치고 필요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는 감정 명명하기 실험을 통해 말 한마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화가 나거나 고통스러운 사진을 보여주며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감정을 억누르고 진정하세요 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게는 지금 많이 화가 났군요, 고통스럽군요 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억누른 A그룹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계속 활활 타올랐었습니다. 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한 B그룹은 거짓말처럼 편도체의 활성도가 뚝 떨어지며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진정해 라는 말은 뇌에게 네 감정은 틀렸어, 닥쳐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상대가 다치거나 화가 났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바로 진정해와, 엄살 부리지 마, 별거 아니야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무시와 평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고통의 크기를 멋대로 자로재면서 별것 아니다 라고 깎아내리면 그 순간 화의 대상은 문지방에서 내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는 야속한 당신에게로 옮겨붙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아픔을 알아? 하며 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진정해 라는 말은 불난 집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들이붓는 최악의 금지어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는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 뼈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작은 불씨는 밟아서 끌 수 있지만 이미 타오른 불꽃은 바람을 막아야 꺼진다. 이미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조용히 해, 진정해 라고 바람을 불어넣지 마세요. 불길만 더 거세질 뿐입니다. 앞으로 누가 다치거나 화를 낼 때 무심코라도 진정해, 엄살 떨지 마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딱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진짜 아프겠다. 많이 놀랬지? 이렇게 상대의 고통과 감정을 그저 읽어만 주세요. 진짜 아파 죽겠어 라고 소리치겠지만 속으로는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뇌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진정시키는 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신이 아픈 걸 내가 알고 있다는 따뜻한 공감입니다. 7번째,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이것 하나면 해결됩니다. 부부싸움이나 언쟁이 붙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벌떡 일어나서 서 있거나 현관이나 거실 한복판에 꼿꼿이 서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면서 서로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죠. 이렇게 서서 싸우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감정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습니다. 이때 말없이 상대의 팔을 슬쩍 끌거나 어깨를 잡고 소파나 의자 쪽으로 데려가 보세요. 다리 아픈데 일단 여기 좀 앉아서 얘기해. 상대가 엉겁결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집이 떠나가라 소리치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목소리 톤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단지 서 있다가 앉았을 뿐인데 왜 화가 누그러지는 걸까요?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체화된 인지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의 자세가 마음을 지배한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을 때는 뇌가 본능적으로 투쟁 도주반응 상태가 됩니다. 즉, 언제든 공격하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근육을 긴장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전투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푹신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면 뇌는 이 자세를 휴식이나 안전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딱딱한 의자보다 푹신한 소파에 앉았을 때 사람들은 협상에서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공격성이 낮아졌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날 섰던 마음의 가시도 덩달아 무뎌지는 것입니다. 화난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건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상대를 위압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때 같이 서서 맞서면 싸움은 끝없이 커집니다. 가장 빠르고 우아하게 싸움을 멈추는 기술은 바로 상대를 앉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는 배에 힘을 주기 어려워 큰 소리를 내기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시선이 맞아지면 공격적인 기세가 꺾이고 비로소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 대화를 할 준비가 됩니다. 앉아서 얘기하자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상대의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과 감정의 관계를 이렇게 꿰뚫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변하면 감정도 따라서 변한다. 화가 풀려서 앉는 게 아닙니다. 앉으니까 화가 풀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세를 바꾸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핏대를 세우면 같이 일어나 싸우지 마세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물 한 잔을 식탁에 놓거나 소파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내 목이 다 아프네.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얘기하자. 그렇게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데만 성공해도 싸움의 절반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앉혀주세요.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8번째,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뚜껑을 닫으세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고 들어온 남편이 나를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오늘 김 씨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어서. 처음에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하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불평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옛날 일까지 들춰내며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는데 저 사람의 짜증을 다 듣고 나니 매 기분까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저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비참하고 진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스트레스 전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저 지켜보게만 했습니다.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관찰만 했는데도 참가자 중 26%의 혈중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가까운 관계일 경우 그 전역률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상대가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똑같이 복사해서 느낍니다. 즉, 화내는 사람 옆에 무방비로 있는 것은 독가스가 가득 찬 방에 마스크 없이 앉아있는 것과 똑같이 내 몸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데이빗 폴레이는 그의 저서에서 쓰레기차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불만, 분노, 좌절이라는 쓰레기를 가득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가 가득 차면 쏟아버릴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 있으면 그 기회를 틈타 당신에게 그 오물들을 쏟아붓고 가버립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화를 내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쓰레기차에 쓰레기가 꽉 찼고 당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쓰레기를 받아주지 마세요. 쓰레기차가 왔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마음의 뚜껑을 딱 덮으셔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욕을 퍼붓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 라고 답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쏟아낸 그 욕설을 내가 받지 않겠으니 그 욕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도로 그 사람의 것이 되어 그 사람만 괴롭힐 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남의 감정 찌꺼기나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함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분노의 쓰레기를 들고 오거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세요. 반사. 그 감정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자리를 피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버리세요.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하고 당신의 소중한 보석함에는 기쁨과 평온만 담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화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답답하신가요?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유도 모른 채 방하기만 했을 때는 억울하고 비참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뇌가 늙어서 억울함이 병이 돼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고장난 신호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도 예전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같이 화내지 마세요. 그저 아이고 또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났구나.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차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내가 피하는 게 상책이듯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내가 뒤집어 쓸 이유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살기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1순위로 두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보석함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지혜롭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먼저 챙기는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